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고 9개, 10개를 할까? 시간에 맞춰서. 오늘은 이 단락이 이상하게 이렇게 짧게 끝나네. 큰 단원이 지금 넘어가서 이게 지금 11번으로 넘어가. 아, 이거 하나 안 했네. 으이씨! 앞에 끊지 말았어야 되는데.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자들의 경어에 삼수갑산에 대한 이해는 무해행이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화강동진, 이류중행, 두타만행 이런 등으로 설명해 왔어요. 필자 또한 경어의 마지막 삼수갑산 시절을 상체라고 하는 다른 관점에서 경어의 삼수갑산 행에 비밀에 접근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어선사에 대한 경어의 삼수갑산과 상체라는 논문을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끊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자, 이게 마지막이냐 아니냐. 뭐 어쨌든 11번하고 12번이 있었던가? 응? 한번 저 앞쪽으로 다시 가볼까? 요거 외워놓고 1776이지? 하고 맨 앞으로 가봐. 쭉 올려. 거기에 목차 쭉 내려봐 더 내려. 거기는 책이고 그것도 책이야. 그것도 책이고 더 내려. 더. 여기 목차 있지? 그 위에 거. 12번이 또 있네. 지금 우리가 온 것이 260수 했고 경어집도 했고 인간경어도 했고 여기 삼수갑산으로 여기까지 했잖아. 지금 삼수갑산으로 떠난 거에 대한 경어가 삼수갑산으로 떠났다를 지금 상체사상으로 접근해 가지고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경어와 전봉준의 관계성을 하고 있는데 경어선사라는 만파라는 호가 또 있다는 12번 있네요. 저 만파라는 호가 있다는 거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아. 그거는 잠깐 있는 거지. 다시 돌려주세요. 1765 뭐냐? 1700 1700 이것도 더 지나는 것 같아. 거기에 제목이 있어. 11번의 제목 더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지나가야 돼. 이것도 지나고 이것도 지나고 또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아. 또 아니요. 지나. 아이고 11번하고 12번 하면 되는데 아주 막바지까지 왔구나. 이 11단원은 경어선사와 전봉준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통학농민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선 1. 전봉준 경무는 경어선사의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대단한 거죠. 왜냐면 견봉준이가 경문을 몇 개 저기다가 써붙여요. 근데 이 경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경어선사가 직접 관여해서 썼다라는 그런 게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르니 그 본의가 단연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그렇죠. 의롭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본의가 어디에 있어요? 백성을 도탄 중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기 이함인데 이게 다야. 민초들을 도탄에서 건지고 나라를 탄탄하게 위함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요 탐관오리 놈들이죠. 그리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몰아내고자. 여기서 횡포한 강적은 뭐예요? 일본 놈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탐관오리 놈을 처치하고 밖으로는 우리나라를 넘보는 그 횡포한 강적놈의 무리를 몰아내고자 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양반과 부요의 앞에서 고통받는 민중들과 방백 수력 밑에 굴욕받는 아전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나라. 이 시각 이후에 일어나자, 이런 얘기죠.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를 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 그래가지고 이 경문을 써붙이는데, 이게 이제 경호선사가 협조를 해서 이러한 것을 써붙이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가방끈이 가장근 우리 경호스님.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밑에 경문을 써붙이고 그 밑으로 뭐를 해요? 4가지 균율을 정해요. 균율. 균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동학농민 혁명에 가세한 농민군. 우리가 농민을 농민군이라고 그래요. 농민군들이죠. 군대죠, 군대. 그래서 군대의 4가지 균율을 정하는데, 여기에서 경호선사가 관여했다는 게 펄펄 나죠. 즉 1. 사람을 죽이지 말고 전쟁터에 갔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지 말아요. 전쟁터에 가면 그 목표가 1이 사람을 다 죽여라죠. 적군을 물리쳐라 하잖아요. 적군을 죽이란데 경호선사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지 말고 특히 물건을 해치지 말 것. 그러니까 물건을 여기서 해치지 말라는 얘기는 물건을 약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가장 그 특이점이 뭐예요? 일단 사람을 다 죽이고 섬멸하고 그 다음에 물건들을 다 이렇게 도륙질 해오죠. 그걸 뭐라 그래요? 약탈. 물건을 약탈해가지고 전리품! 전리품이라 해서 하는데, 왜 경호선사가 물건을 해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물건 가져오는 것도 이게 내내 그 우리나라 민초들, 불쌍한 조선의 민초들 거기 때문에 그 물건을 군대라고 해서 우리가 승전했다고 해서 그 물건을 약탈해 오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대단한 말이죠. 2번째,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경호선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충효야. 그리고 백성을 평안하게 할 것. 그래서 민초들을 편안하게 제폭구민, 보국안민, 이렇게 2개죠. 그래서 내내 이게 그거예요.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지킨다는 그게 2가지의 이름이 있죠. 제폭구민, 제폭구민과 보국안민을 행할지언정 다른 것들을 백성을 해치라. 해치지 말고 물건을 함부로 빼앗지 말라, 이렇게 했죠. 그 다음 중요한 건 3번째. 이 일본 놈들, 이 외놈들을 몰아내고 성도를 깨끗이 할 것. 이 성도는 뭐죠? 성도가 성스러운 도니까 성인의 도리를 저버리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째는 뭐예요? 서울로 진격하여 서울로 진격하는 거는 누구랑 손잡았다는 거예요? 대원군이랑 손잡았다는 거니까. 그리고 뭐를 몰아내? 이 세도가들을 몰아낼 거 했는데, 이 세도가들이 누구죠? 그때 당시의 세도가. 그때 당시의 세도라는 것은 이거를 말하는 거죠. 안동김씨들, 안동김씨 세도가들이죠. 안동김씨 세도 가문을 몰아내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대단한 게 또 뭐냐면, 이 성도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면 이 성도가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불도를 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경호선사가 부처님을 수호하는 그 승려이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에는 불교적인 요소가 제일 먼저 사람을 죽이지 말라, 즉 살생하지 말라 했죠.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 살도 음망주가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살생과
도적질하지 마,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듣고 있던 군중들은 한 맺힌 함성을 토해냈고 전봉주는 이들을 두 패로 나누어서 고부 관아를 향했다 이런 얘기죠. 고부 관아에 어떤 놈이 있으니까 조병갑이라는 놈이 있죠. 그래서 1894년 나오잖아요. 1월 10일 첫 새벽에. 그래서 경호선사가 저 서관문에 드디어 새날이 밝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시오. 주저하지 말고 진격하시오가 저 시에 아니 저 서관문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첫 새벽에 1월 10일 날 드디어 새날이 밝았으니까 뭐하라 전진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라도 정읍에 말목장터라고 하는 유명한 장터가 있었어요. 그때 울리는 때 아닌 풍물소리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요. 수천을 헤아리는 군중들이 멸목당 장터에 모이자 그들 앞에는 오척탄신의 사내 하나가 섰다. 오척탄신이 누구죠? 전봉준. 그래서 하도 작아가지고 전봉준을 뭐라고도 불러요. 녹두장군이라고도 부르죠. 그 얘기야. 그래서 키는 작았지만 탐력은 산같이 컸고 눈은 샛별같이 빛났다던 전봉준 이었더라 이런 얘기고 농민군을 이끌고 고부 관아를 습격했어요. 그때의 조병갑이는 이미 도망갔죠. 몰락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아버지 천창혁이죠. 탐관오리에게 잃어버리고 전봉준은 1855년 아버지 천창혁과 어머니 언양씨 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전봉준의 집안은 고조부 때만 해도 벼슬을 좋아했던 양반 가문이었으나 이후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몰락해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창읍 당촌마을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전봉준은 가세가 기울어짐에 따라서 순창, 임실, 고부 등지로 떠돌아다니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0살 즈음에 고부 마을로 돌아와서 거기서 서당을 열고 아이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한약방을 차려 한의사 생활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전봉준은 혼인을 19살에 해요. 19살에. 경호선사 여동생은 23살. 4살 차이 나죠. 그래서 1873년에 전봉준이 19살 되던 해에 경호선사의 여동생 동희와 혼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동생이 죽고 가세가 기울어지고 하면서 이제 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거 경호선사랑 똑같아요. 또 한약방을 차려서 한의사 생활도 하고 이것도 경호선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경호선사는 이미 남쪽에 있을 때에 그 한약을 공부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죠? 한의사였답니다. 한의사. 그냥 그 약초에 등하고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풍수도 보고 이것도 경호선사랑 똑같죠. 그리고 사람들의 기륭사에 나를 잡아주는 거 이거 주역을 또 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경호선사랑 전봉준이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관심사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가방끈이 좀 길으니까 편지도 대필 써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 생계를 유지해 갔는데
가난했지만 농사는 짓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전봉준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들이 이렇게 풍수도 봐주고 기름도 봐주고 뭐 대필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호남 지역은 비옥한 농토를 가지고 있었고 서해안의 풍부한 해산물까지 얻을 수 있는 곳으로서 문제는 당시에 부패한 지방 관리들이 이 땅을 한 미천 챙기는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특히 세도가 안동 김씨뿐이 아니었고만 이것들 풍양조씨가 있었어. 맞아. 그래서 조병갑이가 있었죠. 안동 김씨도 있었고 풍양조씨도 만만치 않아요. 그냥 뭐더라? 이것도 조병갑이가 여기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풍양조 씨가 그 무슨 그게 있는데 풍양조 씨 그 조대비가 있죠. 그때 조대비가 있어가지고 그 풍양조 씨 가문이 떵떵거리면서 그 대원군이 조대비한테 잘 보이려고 온갖 짓을 다 하죠. 그 조대비다. 그래서 이 풍양조 씨도 뭐였어요? 척족이었던 조병갑이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조병갑이 고부군수로 부임해 왔는데 그 고부라는 곳이 온갖 비옥한 농토가 있고 해산물도 많이라 그래서 거기를 서로가 다 오려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부임해 온 뒤에 온갖 노략질을 벌이자 참다 못한 군민들이 관하로 달려가 솥장을 올리고요. 소장이 아니라 솥장. 이러이러면 안 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그랬는데 조병갑이는 이렇게 고소장을 올리고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난민으로 몰아가지고 엄하게 형벌을 다스렸다고 하죠. 거기에 전봉준 아버지 전창에게도 끼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무슨 그 뭐죠 그거 저수지 뭐 만석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써서 전봉준 아버지가 이제 좀 가방끈이 길고 식자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올렸다가 솥장을 올렸다가 체포돼 갖고 매를 맞아가지고 그게 뭐죠? 장독이 올라가지고 맞은 매에 장독이 올라서 죽었다 이런 얘기죠. 그 이후에 백성들이 몇 번에 걸쳐서 관아에 올려가 호소를 했으나 욕심에 눈이 번 조병갑은 이들을 옥에 가두고 몽둥이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1893년
11월에 천봉준을 주축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전창이가 돌아가시니까 11월에 천봉준을 주축으로 한 20명이 모여서 고복 하나를 부수고 조병각 의복을 밴 뒤 전주 가명을 함락할 것을 결의했지요. 그래서 사발통문을, 우리가 아는 사발통문 있죠? 이렇게 동그란 사발을 엎어놓고 하는 거 작성했으나 조병갑이 이것을 미리 알고 익상군수로 발령이 나가지고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1894년 다시 1월 9일 날 조병갑이 공작을 벌여가지고 다시 고부군수로 와요. 왜? 그 익상군보다는 고부군수로 있는 게 훨씬 그 얻어먹는 게 많고 생기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백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고 참 뻔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고부군수로 부임해오자 백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고, 이 분노가 하나의 힘으로 뭉쳐져 가지고 결국은 뭐가 일어나요? 밀란이 동학농민 운동으로 확대가 돼 가지고 말목장터에서 군중들이 모여 가지고 천봉준의 지도 아래 고복 하나를 습격하게 된 일이 벌어졌죠. 그러나 조병갑이는 이미도 달아난 고였고, 조복 하나는 군중들의 함성에 파묻혔고, 관할을 점령한 백성들은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들을 다 풀어줬어요. 그리고 무기를 부숴가지고 무기들을 다 나눠 가졌어요. 이거 뭐 그거 같으네. 광주 사태. 광주 사태. 그래서 또 곡식 창고를 열어 어려운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민심이 성나게 되면, 성난 민심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치안이 무너지면서 무기를 손에 들었어요. 누가? 농민이. 그래서 특히 일본 경찰들은 이때 농민들의 주축이었던 밀란의 책임을 동학 교도들에게 전가하며 동학을 탄압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일본 경찰들이, 일본이 끼어들지 말았어야죠. 일본이 뭐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끼어들어요? 이렇게 되자 농민들과 동학 교도들은 분노하면서 다시 한번 무장 봉기를 결의하게 됐고, 거기에 손아중, 김계남 등 동학의 적주들과 손을 잡은 천봉준이 보국 안민을 내걸고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에 1894년 5월 4일 날 고북은 백산면에 모인 인원이 약 13,000명이 됐고, 천봉준을 총대장으로 추대되고 손아중과 김계남이 총관령을 맡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천봉준은 경문을 지어서 봉기의 이유를 널리 알렸던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경허선사의 영향을 받은 천봉준 장군의 경문 중에서 4가지 군율을 눈여겨 살펴보면, 4가지 군율 중에서 아까 특히 사람을 죽이지 말고 물건을 해치지 말라, 이거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가 우리 불교에 5개에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병이 살생을 금하라는 규율은, 이건 경허선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살생하란데 불살생을 실천하라고 하는 거고, 또 성도를 깨끗이 할 것이라고 정했다는 것도, 성도는 불교적 용어로, 이 또한 천봉준 장군이 경허선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경허선사는 천봉준 장군은 항상 뭐였다며, 염주를 차고 다녔다. 염주를 차고 다니고, 또 경허선사의 영향을 받은 이 경문에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전쟁터나 다름없는 혁명정선에서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총대장 장군의 명령으로 살생하지 말라, 물건을 훔치지 말라, 이거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으로 봐서 경허선사가 경문을 써주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1, 사람을 죽이지 말고 물건을 해치지 말라, 이거는 특히 여기서 1항에서 물건을 해치지 말라는 거는 남의 집 가축을 무진장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왜? 가축은 그 농민들의 재산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동학군들이 이거를 잡아먹는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작성하는데, 또한 누구?
경화선사의 삼촌으로 지목되고 있는 송희옥이 경화선사의 영향을 받아서 직간접적으로 이런 부분을 관여했을 것으로 그 추리가 가능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로 전봉준 장군의 비서실장이 송희옥과 정백현이가 있었어요. 근데 송희옥이 경화선사의 삼촌이고 또 송희옥이 비밀문서를 다 작성했기 때문에 경화선사가 직접 이걸 썼다기보다는 이제 그 명령을 내리니까 그거를 누가 송희옥이가 받아들여서 경화선사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이러한 경문과 이러한 군유를 이렇게 쓰지 않았냐,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게 뭐냐? 이거 안 했어? 아이고, 하나 빼먹고 지나갔구만. 이때 그 지도부는 각지에서 몰려든 그들을 본격적 군대로 재편성했고, 총관령에 손아준과 김계남, 그리고 총참모에 김덕명과 오시영, 영솔장에 최경선과 비서에 송희옥과 정백현을 임명하고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추대하는 등 편제를 갖추었죠. 또한 이때 지도부가 사람을 죽이지 말고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 충효를 다하고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 외놈을 몰아내고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는다, 군사를 몰아 서울로 쳐들어가 권기를 모두 없앤다는 등 4개항의 강령을 발표했는데, 또한 이것은 일반 백성과 하급 관리들에게는 동참을 권하는 경문을 발표했고, 3월 26일경에는 보고간민이라고 적힌 길을 앞세우면서 전주를 향해서 진군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지금 그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그 순간의 내용을 지금 적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소제목으로 1번 경화선사와 전봉준 장군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1번 전봉준 장군의 시신은 경화선사가 거두었다. 전봉준 장군이 혁명이 실패를 끝나고 그가 1895년 3월 30날 새벽 2시에 종로에 있는 전옥사에서 교수형을 당하니까 그가 꿈꾸던 이생세기를 이루지 못한 채 42세의 만으로는 41세예요. 이 젊은 나이에 한많은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때의 경화선사가 전봉준 장군의 시체를 부대절에 듣고 뛰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러나 그의 죽음은 자신 한 사람만의 희생으로 끝나지 않으니 또한 전봉준 장군이 역적의 신분이 되어 삼족을 배하는 신분에 있었던 관계로 전봉준 장군의 매부가 되는 경화선사 역시 그 삼족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역적이 돼서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경화선사의 위치에서는 이제 그를 추적하는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서 하루하루 쫓기는 삶을 살게 되는 불행한 현실이, 이제 그가 이제부터 짊어져야 할 세속의 인연이 맺어준 굴레로서 경화선사는 그때부터 매우 불안한 삶 속에서 술을 가까이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더구나 경화선사는 전봉준 장군이 전옥서에서 처형을 당할 당시에 그의 가까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것은 경화선사의 승복이 초계사 앞마당에 버려져 있어요. 아니 뭐들라고 경화선사가 초계사를 와서 그 승복을 벗었겠습니까? 승복을 벗어놓고 속복으로 갈아입고 위장을 해가지고 이 전옥서, 여기 전옥서 조계사에서 한 사거리죠. 전옥서로 스며들었다가, 그래서 경화선사는 그날은 마침 조선왕조가 500년 동안 승려의 도성 출입을 금했다가 일본인 승려 산호 젠네이가 건백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고종이 칙령을 내려서 승려의 도성 출입이 전봉준 장군의 교수영 날 3월 29일, 양력으로는 3월 23일, 교수영이 집행이 아니고 교수영 언도를 내린 날이에요. 그리고 바로 집행해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그래서 아무 때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부대 참시라 그러죠. 이런 썩을 놈들이 단 하루도 안 하고 그냥 뭐를 했어요. 기다리지 않고 참시를 해버렸어요.
누구를? 전봉준을. 세상에 뭐가 두려워서, 세상의 민심이 흉흉해지는 걸 두려워서 이놈들이 29일 날 언도를 내리고 30일 날 처형을 해요. 그것도 30일 날도 새벽 2시에. 어이구, 불쌍한 일이죠. 아무도 그거를 막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호선사는 도성 출입이 해제되는 3월 29일 날 겨우 들어올 수 있었죠, 여기 도성으로. 그래서 그날부터 경호선사의 도성 출입이 가능했기에 경호선사는 승복을 전옥소 가까이에 위치한 조계사 바당에 벗어던지고, 그때는 조계사가 아니었어요. 태고사에서 쬐끄만한 암자 비슷하게 있었는데, 그 위치는 지금 이 조계사 자리가 아니고 저쪽 뒤로 그 승소 있는데 그 뒤쪽 있잖아요. 거기에서 속복으로 갈아입은 채, 여기 바꿔주세요. 그 속복이 아니라 속복. 여기 이거 속복으로 갈아입고, 전옥서가 아니어도 전옥서네. 여기 전옥서. 슬프다. 전옥서로 달려가 전봉준 장군의 교수형 집행을 기다리다가 그의 시든을 부대자루에 넣어가지고 어깨에 둘러매고 구척장신이 달아났다고 합니다. 구척장신이 뭐 아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시체를 부대자루에다 넣고 뜁니까? 왜냐? 교수형, 우리나라에서 이 교수형, 이거 뭐죠, 이거 목을 자른 게 아니고 이거 목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수형을 당한 1호가 전봉준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전봉준이라는 그 시체를 부대자리에 넣고 뛸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척장신이나 뛰죠. 경호선사죠. 그래서 달아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때도 말했지만 어디에? 소고당 가사에 거기에는 조장태라고 있어요. 근데 조장태라는 인물은 없답니다. 아무리 찾아도 조장태라는 인물은 없고 그거를 가명으로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고당 가사에 이 조장태가 전봉준 장군 시체를 둘러매고 뛰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봉준 장군의 시체를 부대자루에다 넣었다, 뛰었다, 이거 걸리면 그냥 사형이죠. 능지처참이겠죠. 그거를 위험을 무릅쓰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건 경호선사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그 시체가 목이 떨어진 상태가 아니라 무거워요. 아무나 부대자루에 넣을 수도 없고 들고 뛸 수도 없어요. 경호선사나 되니까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남아 있어요. 찌들찌들 전부 다 흔적들이. 여기서 승려의 도성 출입 해제는 전봉준 장군과 이 사형과 경호선사의 시신을 빼돌리는데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우리 시각에서 보면 참으로 천우신주와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경호선사가 도성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이 딱 그 날이었기 때문에 기가 막힌 거죠. 왜? 500년 만에 풀렸으니까. 그러나 저나 여기에 산호의 공로도 함께 당시 조선에서는 이미 스님들의 도성 출입 금지 해제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러나 산호 젠네이의 공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산호 젠네이의 도성출입, 승려들의 도성출입 해금에 대해서는 그 인간이 속셈이 있었죠. 일본 놈들이. 그래서 일본 놈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학계에서 일반화된 걸로 뭐 일본이 우리나라의 불교를 외색 불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의도적으로 시도되었기 때문에 그자가 가서 고종 황제에게 칙령을 내려달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얘기죠.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급하게 빠른 속도로 외색 불교화가 됩니다.
어디에다 말았어? 그래서 그동안 승려의 도성 출입 금지는 300년간 지속되었는데 보통 우리가 500년간이라고 하는데 아이 조선왕조 500년인데 뭐 정확하게 된 거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500년으로 고쳐져요. 승려의 도성 출입 금지는 500년간 지속되었는데 도성 출입을 어긴 자에게는 승려에게 곤장 100대를 처해서 노비로 충당한 이런 썩을 놈들. 아니 도성 출입 한번 했다 그래가지고 곤장 100대를 때리면은 죽는다니까. 에? 전봉준 장군 아버지도 곤장 100대 맞고 죽었어요. 그리고 노비로 충당한다고 하는 이런 나쁜 이 조선왕조의 억불 순유 정책 이거 문제가 많았죠. 아 그래서 300년이라고 하나 보다. 세종 조선 초기 때에 시행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300년이라고 했나 본데 어찌됐든 나는 500년이라고 할 거야.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조치는 승유억불 정책으로 세종 조선 초기 때 시행돼서 19세기 말까지 이루어졌다가 1895년 3월 29일 고종이 도성 출입 금지를 해제했어요. 그 당시 전봉준이 죽은 건 3월 30날 새벽 2시. 대시 천주교나 개신교의 외국 선교사들이 도성을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는 현실에서 승려만이 도성 출입을 총대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그 말고도 특히 조선왕조 내내 왕실과 종친 그리고 상공들이 알게 모르게 민간신앙으로 불교를 숭상했죠. 그래서 억불체제 하에서도 중단 없이 그것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결정적으로는 일본놈 산호 젠네이가 그걸 했다 이런 얘기요. 그죠? 그래서 1895년 4월 23일 이건 양력이에요. 음력은 3월 30날 3월 29일 조선 고종은 승려들의 도성 출입을 윤호했어요.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총리 대신 누가? 김홍집이죠. 내모 대신 박영호. 박영호도 엄청난 불자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김홍집과 박영호가 이제부터 승도들이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못하게 하던 이전 금령을 해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했고 고종은 이를 허가해가지고 그날 조선시대 불교 탄압의 상징으로 대표됐던 승려 도성 출입 금지가 마침내 해제되었습니다. 그거를 또 뭐를 모르는 승려들이 경화선사한테 와서 일본 사람의 도움으로 우리가 도성 출입에 되겠다고 좋아하니까 경화선사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이것들아 너희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지 그게 아니고 전봉준 장군 죽이면서 민심이 흉흉해질까봐 이것들이 조선불교 먹으려고 인심 쓰는 척 한 거다. 뭣도 모르고 함부로 그러지 말아라라고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려들의 도성 출입 금지 해제는 주목할 만한 역사적 사건이면 틀림이 없죠. 그러나 그동안 학계에서는 전봉준 장군이 이날 처형을 당해가지고 세상의 민심을 구하고자 했던 일본 놈들의 흉계는 전혀 나리차리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 밖으로 배대된 태에 이보다 누가 도성 출입 금지 해제를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가져가지고 전봉준 장군 때문이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슬픈 일이죠. 실제 인응하는 조선불교 통사에서 도성 해금은 산호가 1895년 4월 22일 김홍집 총리 대신에게 상사한 것을 김홍집이 고종에게 상주의 허가를 받았다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또 일본 학자 다카하시 토오루가
1929년 발간한 이조 불교에서 조선 승려를 위한 파천황의 은혜를 베풀어 조선 불교를 일본 불교로 유인하는 계기를 삼고자 하였다라고 말했고, 그리하여 산호가 붙든 것은 바로 뭐더라? 조선 승려의 입성 해금이죠. 그래서 마치 그게 다 누가 이룬 것처럼, 일본 놈 산호 젠네이가 그렇게 했다고 이거를 말을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많은 속셈이, 일본 뇌셈이 들어있었었죠. 그래서 여기서 파천항이라고 하는 건 뭐죠? 파천항, 깨트릴 파, 천지개벽이나 천지개,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개벽이라는 얘기, 하늘을 깨트린다 이런 말이요. 그래서 이 황은 혼돈의 상태에서 이거를 깨트렸다 해서 아무도 한 번도 행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깨트려 가지고 했다. 누가? 일본 놈이지 뭐. 왜? 조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파천항을 행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대신 그 산호의 속셈에 들어있는 것은 뭐예요? 조선 불교를 외색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도성해금은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일조의 간교에 불과하다는 그런 분석이죠. 이러한 간교한 분석 뒤에는 전봉준 장군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 왜? 전봉준 장군이 만약에 처형을 당했다 뭐 이런 게 들리면 민심이 동요돼 갖고 할까봐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인심을 쓴다는 게 승려 도성 출입 해금을 한 거죠. 그래서 위장술이었다는 것도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요거 하나 더 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당시 경호선사의 입장에서는 그날 도성 출입이 해제되어 출입에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전옥사와 매주 가까운 거리의 조계사에 승복을 벗어놓고 속복으로 갈아입은 뒤 사형 집행을 기다렸다가 시체를 들쳐매고 뛰어나와 그 시체를 임시로 안전한 곳으로 안매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는데, 그 안매장한 장소는 가장 유력한 장소로 경호선사가 당시 주석하고 있었던 천장암 주변을 의심하여 살펴보다 보니 경호선사가 세워놓은 부도로 일설에는 어머니 밀양박씨의 부도로 전해드리고 있는 주인 없는 이름 모를 부도가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 부도의 표면을 조사해 보니까, 제가 직접 가서 했어요. 이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희미한 조각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처음에 임시로 한 거는 경호선사가 천장암으로 바로 가져가지 않고 이게 남산 동국대에 있는 데 있죠. 그 남산 동국대 뒷산에다가 감회장을 했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천장암으로 옮기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것은 추측이고, 그에 앞서서 지난번에 전봉준 장군의 장손이라고 누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디로? 천안전시 장군 지묘로 옮겼다는데, 그거를 다 파봤잖아요. 근데 거기도 안 나온답니다. 그리고 또 그 전봉준 장군 시체를 묻은 곳을 세 군데로 지정을 하는데, 지금 천안전시 장군 지묘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동마을이라고 있어요. 경호선사가 우동리잖아요. 우동리. 근데 또 정읍에 또 우동마을이 있답니다. 그리고 또 그 남평이 씨의 선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데, 그 중에 두 가지는 트릭이고 하나는 진짜다라고 하던데, 그러면은 전봉준 장군 지묘가 트릭이요? 안 됐어. 없잖아요. 그러면 우동리냐 남평이 씨냐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우동리가 경호선사가 마을 동네 이름이 우동리잖아요. 우동마을. 그래서 이게 연관성이 있나 해가지고 생각하고 있고, 이 천장암은 지금 제가 연암산을 올라갔는데 연암산 제비바위에 혹시 묻어놨나 봤는데 없어요. 다만 거기에 이름 없는 부도가 하나 있다 그랬죠. 그 부도가 이거예요. 경호선사 그 어머니의 부도라고 말이 있었는데, 이건 어머니의 부도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신녀 배씨 선위 사리 부도. 근데 이게 청신녀가 붙어있는 것 같더라. 신녀나 청신녀나 똑같아요. 광서 9년 개미 4월 자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문제는 뭐냐면
이름은 이렇게 써놨죠. 경허선사가. 이 경허선사 자서로 쓴 거거든요. 자서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경허선사가 뭐들라고 자서라는 이름을 굳이 강조해서 써놨냐는 거 하나와, 또 이제 이 배씨라고 하는 거를 보고 그냥 제가 소설을 쓰다가 그 배씨, 배상옥이 무안에, 경허선사가 전봉준한테 거사를 일으키라고 한 것이 무안이잖아요. 근데 무안에 배상옥이가 유명해요. 그리고 전봉준 장군의 그 둘째 아들 전용현이를 혼인을 시켜가지고 그 무안의 저수지 마을, 즉 저수지 마을이 제가 가봤는데, 저수지 마을 옆에 약사사라는 절이 있고, 거기에 그 약사사라는 절을 끼고 그 저기가 있어요. 그 뭐죠? 성이 있어요. 성동이라고. 그런데 그 성동이 뭐냐면은 저기 풍수지리에 뭐라 그랬죠? 진압지지. 비보 진압지지라는 이름으로 그 풍수지리에 거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서 전쟁을 일으키면 반드시 뭐 한다? 진압당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해자가 둘러져 있어요. 그 산성 주변에. 그래서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춘 곳으로서 경허선사가 거기서부터 거사를 일으키라고 했는데, 전봉준 장군은 그거를 무시하고 그 어디 아까 말했잖아요. 1월 9일 날 말목장터에 모여가지고 고부에서부터 그거를 일으켜요. 1894년. 그래서 경허선사가 그 어느 곳에서 먼저 일으킬까요? 라고 서간을 보내왔을 때, 남쪽에 저기 무안에 있는 공산에다가 내가 한 표를 던진다, 여기서 일으켜라라고 했는데, 조생종이라고 써요. 가짜로. 그러니까 트릭이죠. 조생종. 그래서 내가 남쪽에 한 표를 던진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청신여, 배씨, 선의, 사리부더라고 하는 걸 보면, 이 배씨라는 여자가 과연 생존 인물이냐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거 트릭이냐, 생존 인물이 아니고 트릭이고, 훗날에 배상옥이를 생각해가지고 그 전봉준 장군의 둘째 아들 용현이가 그 배씨네 집에 도움을 받아요. 그 무안에 있는 저수지 마을로 가가지고. 그래서 배씨와 경허선사가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또 배상옥이도 만나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살이라고 가짜로 해놓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 저기 그 개미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12년에 그게 있어요. 가보. 그리고 이게 개미인가? 4월. 전봉준 장군이 죽은 게 4월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트릭이 있었는데, 오미, 신유. 저기에다가 12년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 미, 신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이게 개인가? 이게 그때는 이게 알았었는데 뭐지?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4월이 전봉준 장군이 시체가 죽은 날, 양력, 음력 4월 25일. 뭐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그 부도에서 찾아낸 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게 신녀라고 하는 것은 청신녀를 말하고 불교를 믿는 여자, 즉 배씨. 그리고 선이라는 것은 신이와 똑같은 말이고, 저기서 광사라고 하는 건 청나라 때의 연호라고 합니다. 즉 1883년 개미년. 근데 1883년 개미년에 12를 더하면 1895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 시체가 여기다 묻힌 지는 12년을 트릭을 두고 이걸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1883년에 12년을 더하면 1895년이 되고, 그 다음에 4월은 정확하게 4월 24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트릭으로 이거를 써놓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자서고, 또 이 부도에 임자가 없어요. 가짜겠죠. 그러니까 청신년은 있지 않고
배씨가 있으면 만약에 배상옥하고 관계되고, 또 전봉준 장군의 둘째 아들이 그 혼인을 해서 내려간 곳이 또 무안의 배씨녀의 도움을 받아서, 배씨 배상옥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트릭에 불과하고 저의 추측에 불과해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다음은 끄지마. 다음은 또 사홍사원.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다음은 산해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